자,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기사 제목이 더 떨어져야 집값 반토막 밀어붙이는 윤정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즘 주택 매수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된 분위기인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게 금리 때문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자, 금리도 금리지만 이 구매력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친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정부 관계자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집값 안정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집값이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기로는 조금씩 하향 안정화로 가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가 정책적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면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조금 틀린 말이기도 한데, 이 집값이 비싸지만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상당한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금리는 금리대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률은 그것대로 올라가고, 또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 그만큼 자산금 손실이 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 못 사던 사람들이 집을 이제 살 수가 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자,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최저 수준일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자,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3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집값이 설사 반값이 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3배가 되면 이전보다 월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더 높아지는 거죠. 자, 물론 이전에 10억에서 20억, 30억까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곳이야 좀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국토 전반적으로 상승한 집값을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이게 마치 정부가 잘해서 지금 집값이 안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분이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현재보다도 평균적으로 한 10%까지는 더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이제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국토교통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원희룡 장관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 하향 안정화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돼야 되고 또 안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자, 특히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 PIR이라고 하는데, Price to Income, 그러니까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냐, 이제 이런 지수인데, 자, 최근 직전까지 서울이 18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18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자, 금융위기 이전이 8, 자, 금융위기 이후가 10이었는데 지금이 18이니까 너무 높다는 거예요. 자, 이걸 8이 되게 하려면 지금보다 집값이 55% 하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3, 4년 동안의 부동산 급등기 이전부터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급상승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마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솔직히 최근에 집을 구입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급상승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도 저 역시 큰 타격은 없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3, 4년 동안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지금 정부의 기조로 봐서는 물론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집값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다. 자, 집값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별다른 의지는 없어 보인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이번 정부가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 서울의 강남권의 표심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방조만 하고 있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지신 분들의 민심이 상당히 악화되지 않을까?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해도 뭔가 다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또 하나는 최근에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 제한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했다라는 것이겠죠. 이건 또 지금 말하는 가격 하락 방조 의지와는 또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헷갈리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9월 첫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0.17%, 자, 수도권이 마이너스 0.21%, 자, 도 단위로는 낙폭이 가장 크고요. 자, 지방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0.13%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평균 낙폭이 적고요. 자, 서울이 마이너스 0.15%,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자,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큰 지역이 이 수도권 인천 경기로 나왔는데, 실제 지역별로 보면 가장 낙폭이 큰 곳은 세종시고요. 자, 그 다음이 인천이죠. 마이너스 0.29%, 그 다음이 대전 마이너스 0.27%, 자, 그 다음이 대구 마이너스 0.25% 순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수도권의 낙폭을 리드하고 있는 곳은 인천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낙폭이 가장 적은 곳이 강원, 전남 각각 마이너스 0.02%. 이게 사실은 그 전에 많이 안 올랐던 지역은 하락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수도권 중에서 매매가 평균 하락폭이 가장 큰 인천 한번 들여다보면, 인천의 하락폭을 리드하고 있는 지역이 연수구인데 하락폭이 마이너스 0.33%, 주로 입주 물량이 많았던 송도 위주로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청라, 당하동 일대가 마이너스 0.32%, 자, 그리고 계양구 마이너스 0.28%, 방축, 서운동 위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의 경우에는 최근 매물이 적체가 되어 있는, 자, 동탄 신도시를 주축으로 화성시가 마이너스 0.39%, 자, 사실상 경기권역 전체에서는 최대 하락폭이 발생한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광명시도 마이너스 0.39%, 일찍 철산동 위주로 하락폭이 큽니다. 자, 화성시와 동일한 수치죠. 자, 그 다음이 양주시 마이너스 0.38%, 옥정 신도시 위주로 하락이 리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오산시 마이너스 0.37%, 갈곳, 오산동, 구축단지 위주이고요. 자, 그 다음이 시흥시 마이너스 0.36%. 자, 전국 하락폭 3위 지역인 대전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0.27%, 대전의 가격 하락 리드는 서구 0.37%가 주도하고 있고요. 자, 도마, 관저동 위주고요. 자, 유성구도 마이너스 0.27%, 자, 관평, 송강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4위인 대구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0.25%, 자, 수성구 마이너스 0.34%, 범어동, 황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빠지고 있고요. 자, 달서구가 마이너스 0.29%, 볼리동, 월성동 위주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서울은 전국에서 8번째 순이고요. 마이너스 0.15%, 자, 강북이 마이너스 0.2%로 가장 폭이 크고, 자, 특히 그 가운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쌍문동, 방학동, 창동 위주고요.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노원구가 마이너스 0.3%, 중계동, 상계동, 월계동, 자, 그 다음에 서대문구 0.25%, 은평구가 0.23% 순입니다. 자,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적은, 자, 강남권인 경우에는, 자,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11%, 자, 강북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죠. 그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이 마이너스 0.16%, 잠실동의 대단지 위주, 그리고 오금동, 문정동 위주로 하락폭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금천구가 마이너스 0.16%, 자, 관악구가 마이너스 0.14%, 영등포구가 마이너스 0.13% 순입니다. 자,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지역은 서초구고요. 자, 마이너스 0.03%, 자, 두 번째가 광진구, 마이너스 0.04%, 자, 세 번째가 마이너스 0.05%로 용산과 성동구가 차지했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낙폭이 가장 적은 곳은, 자, 경기도 안성 마이너스 0.07%, 자, 두 번째가 용인시 처인구 마이너스 0.08%, 자, 세 번째가 성남 분당 마이너스 0.09% 순입니다. 자,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강남 쪽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제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체 거래의 평균적인 수치를 나타내기보다는 조금 극적인 특수한 케이스들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인 경우에도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자, 실제적으로 이제 평균 하락폭 자체가, 자, 강남구 내에서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강북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폭 자체가 절반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그 하락폭 자체도 전국적인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서울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단지도 있고요, 소단지도 있고, 평형대별로도 다 전체적으로 매매 하락폭 자체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그런 하락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다르고 소유하고 있는 평형대별로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기사들 위주로 이렇게 휘둘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각자 지역 상황에 맞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도시 경쟁력 중동 동남아의 밀릴 위기, 용산이 판 바꿀 승부수. 매일경제 기사고요. 다른 신문에는 전부 다 이제 집값에 대한 얘기밖에 거의 없는데, 이 기사의 요점은 이겁니다. 한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IT와 접목된 도시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걸 수출을 하는 도시개발 강국이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또 사실 지금 흐지부지된 이 서울의 최고 요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세종과 부산시를 필두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한국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세계적 메가시티 트렌드의 기선을 잡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시면 이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 과정을 답습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기존 정부에서 50조 원을 투입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벽화만 그리다 끝났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이 빨리 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메가시티 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멈춰있던 용산 개발 시계를 다시 움직여 수년간 정책에 놓여있던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세종, 부산 등 지역 거점을 육성해 지방 쇠퇴 현상을 막아야 한다. 전체 기사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최근에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용산이 조명을 받긴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서울의 3대 주요 업무 중심인 이 여의도, 을지로, 강남, 이 트라이앵글을 연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서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만약 적절히 잘 개발만 된다면 이 세 개 도심을 연결하는 최대 MBD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또 미군기지가 이전한 용산공원, 서부 이촌동과 한남 뉴타운 주거타운,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 교통 중심까지 맞물리면 서울의 도시구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곳이 용산이죠. 근데 이게 추진이 안 됐던 게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이 되었고 최근까지도 규모와 방향만 바뀌었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던 사안이죠. 2000년대 초반에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진척이 되었던 이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2006년 부동산 호황기 시절 때 오세훈 시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서부 이촌동까지 무리하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명목 하에 끼워 넣는 바람에 수천 명의 이해 당사자가 추가로 엮이면서 결국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난행을 겪었고요. 그리고 일단 부지가 너무 큽니다. 56만 제곱미터, 17만 평이고요. 당시로서는 중국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도 이 정도 사이즈의 개발이 없었죠. 전무후무했던 사업 개발지 면적, 전 세계적으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면적이고요. 일본의 롭pongi 힐스가 33,000평입니다. 미국의 뉴욕 배터리파크 시티가 있죠. 용산보다 적은 11.1만 평에 불과합니다. 1960년대부터 개발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나대지로 남아있는 곳이 아직까지 있을 정도로 이런 대규모 개발은 상당히 어렵다. 너무 큰 욕심을 부렸던 것이 화근이었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개발 당사자가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무려 사선이 되면서 다시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기회를 다시 잡게 됐습니다. 최근 2022년 상반기에 이 오세훈 시장의 브리핑을 보면 지난 2010년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 토지 면적을 줄이고 사업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에 나누어서 시행하면서 이 리스크를 줄이고 또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별도의 설계 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2010년대의 마스터 플랜을 가급적 재사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최종 발표된 이 마스터 플랜 상에 보면 이 대지 면적이 14만 8천 평으로 지난 2010년대에 비해서는 약 2.2만 평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용적률 최대 1700%로 상향, 전체 규모 중에 주거 비율 30%, 나머지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시설의 복합 개발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성공을 하려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컨텐츠입니다. 자 우선은 용산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문화 컨텐츠가 하나 있어야 하고, 그게 음악당이 됐던 공연시설이 됐던 미술관이 됐던 아니면 테마파크가 됐든 아니면 롯데타워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가 됐든, 자 대규모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 컨텐츠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이 이제 교통인프라, 유동인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업시설, 그리고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주거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게 현재 이러한 고금리로 인한 주택시장이 굉장히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시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최적의 비율로 들어가줘야 이 최소한의 공공 비용과 민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결론적으로는 프로젝트가 또 지지부진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용산개발도 어쨌든 현 정부의 기조와 태도를 봤을 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판단과 정세로 봤을 때에,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 시동을 걸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용산, 용이 이제 여의주를 물 수 있을까? 자 오늘자 주요 경제신문 기사들 중에 이 재밌는 내용들 위주로 좀 추려봤습니다. 자, 한국경제 기사고요. 자, 아파트값 줄줄이 떨어지는데 1년 새 5억 치솟은 귀한 몸. 주요 골자는 뭐냐면 최근 거래 절벽인 상황인데, 자, 아파트 어느 단지를 뭐 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펜트하우스입니다. 자, 펜트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최상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가장 면적이 크고 또 분양가도 비싸죠. 자, 특히 지난 11일 인천 서구의 H사에서 분양한 특정 브랜드를 거론하는 건 지양하겠습니다. 자, 광고료를 받고 만드는 콘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자, 펜트하우스 분양 경쟁률이 210.4대 1. 자, 그리고 충주 D사 펜트하우스 분양 경쟁률이 81.2대 1. 아파트 전체 경쟁률이 6대 1 수준인데 훨씬 높게 나타났죠. 자, 이렇게 같은 단지에 위치를 해도 다른 위치나 층수에 비해서 펜트하우스는 유독 인기가 많고 시장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워낙에 펜트하우스가 소량이라는 점과 또 조망권이 특화가 되어 있고 또 위층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없죠. 프라이버시 이슈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내려다 보이지만 다른 집에서는 우리 집이 올려다 보이지 않는다. 자, 또 최상층에는 별도의 이 특화된 외부 공간이 있죠. 자, 외출하지 않아도 바깥 공기를 충분히 쐴 수가 있고요.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뭐 윗집 아랫집 크게 관여치 않고 흡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펜트하우스의 경우는 거래가도 오히려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수원의 H사에서 지은 아파트 48층 펜트하우스가 최근 4개월 내에 5억이 오른 가격에 팔렸고요. 자, 9월 거래가 기준입니다. 자, 물론 펜트하우스가 면적 자체가 상당히 대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게 흠인데, 자금력만 되신다면 몇 군데 좋은 거 산다 이런 거보다는 펜트하우스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자, 서울 아파트값 2,700억 증발했다는데 되레 늘어난 곳 어디?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자, 서울도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컸는데 유독 1기 신도시는 가격 하락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늘어난 곳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울이 4월 대비 8월 말 아파트 시가총액이 286.7억 감소를 했고요. 그에 반해서 1기 신도시가 4월 대비 8월 말 아파트 시가총액이 1,00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물론 전반적으로는 1기 신도시도 하락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오히려 늘었고요. 자,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일산. 자, 동일기간 늘어난 시가총액이 총 1,926억 원. 자, 그 다음이 3번. 자, 83억 원 순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자, 거래 빙하기에 400건 넘게 팔렸다. 아파트 단타족 몰려간 곳. 자, 이런 기사고요.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런 곳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늘었고 인기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특별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비규제 지역 아파트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올해 전국에 분양권 포함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순위를 보면 싹 다 지방입니다.
자, 1위가 포항이고요. G사에서 지은 아파트고 489건. 자, 2위가 나주입니다. 역시 G사에서 지은 아파트 462건. 자, 3위가 김해입니다. J사에서 지은 아파트고요. 293건. 4위가 광양 S사 288건. 5위가 충주 Y사 285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아파트들에서 발견되는 점들은 뭐냐면, 신축 분양인 경우에는 전매 제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자, 구축인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주담대 비율 LTV가 최대 70%, 6억 원 이하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자, 여기에 공시가 1억이 안 되면 취득세 중과도 면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채를 구입해도 기본 세율만 적용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향후 정부에서 1주택자가 수도권과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를 하더라도 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세금 완화 방침을 발표한 것도, 자, 이런 지방의 저가 아파트들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들을 종합해본 오늘의 한 줄평.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자,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이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하락장이지만, 자, 소형 평형대의 아파트는 그나마 덜 떨어지고 가격이 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자, 지난 2020년 11월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 2인 가구가 비율이 59.8%였습니다. 자, 2015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 53.4%로 지금보다 6.4% 정도 낮았고요. 그리고 향후 예측치로 2035년 기준으로는 68.3%. 자, 그러니까 8.5%가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아파트 거래량 순위를 보면, 자, 전용 면적 61에서 85제곱미터가 30.4%로 1위를 차지했고, 그보다 더 작은 41에서 60제곱미터 25.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갑자기 확 늘어서 198제곱미터 18.7%를 차지를 했는데요. 자, 증감 비교를 위해서 지난 2015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자, 당시에도 61에서 85제곱미터가 역시 30.3%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 다음이 21.3%를 차지한 전용 198제곱미터가 2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위가 전용 면적 41에서 60제곱미터 20.7%를 차지했었는데요. 자, 이 41에서 60제곱미터의 매매 비율이 7년 새에 20.7에서 25.5%, 4.8% 정도 증가를 한 셈이죠. 자, 전용 면적 41에서 60제곱미터면 평으로 환산하면 12에서 18평 정도 규모의 아파트죠. 이 정도면 한 명은 굉장히 넓게 쓸 수 있고, 요즘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방과 그리고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방, 이렇게 두 개 방을 쓴다라고 하면 적절한 평형대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부부가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방 하나에 작업실 하나, 뭐 이 정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12에서 18평 정도 규모가 된 아파트라면 두 명이서 쓰기에는 아주 적절한 그런 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결국은 1, 2인 가구 증가 추세,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 조달 이슈가 이런 소형 평형대에 대한 인기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전용 면적 평당 4,568만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자, 가장 매매 비율이 높았던 이러한 전용 면적 12에서 18평 규모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튕겨보면 5.5억에서 8.2억 수준이 됩니다. 자, 만약에 50%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2.75억에서 4.1억 수준의 그런 자본금이 필요하죠. 자, 실제 아파트 거래가들을 살펴보더라도 서울 송파의 61에서 85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한 데에 비해서, 자, 이런 41에서 60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는 바로 옆 단지인데요. 자,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단지라 하더라도 여러 타입들 중에서 49제곱미터 전용 15평대는 거의 1순위로 마감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1인에서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 때문이라도, 자, 이러한 12에서 18평 규모의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현재와 같이 이렇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 이런 시점에서는 이러한 저가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를 더 끌어올려 줄 것으로 당분간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자, 국토부 보도자료에 보시면 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가 떴습니다. 자, 15일부터 적용이 되고, 자, 요지는 지난번 7월 비정기고시 대비 기본 건축공사비가 상승했습니다. 약 2.53%.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지난번 7월에 고시됐던 이 비정기고시죠. 자, 원래 연 2회, 이 3월하고 9월 달에 두 번에 한정해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자재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비정기적으로 중간중간에라도 너무 많이 오르는 거는 이제 바로 반영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기본형 건축비는 이 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이 택지비 그리고 택지 가산비, 거기에다가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 가산비, 자, 이렇게 나온 분양가를 각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승인을 거쳐서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액이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변경된 분양가 상한제 보완 조치를 보시면, 자, 급등하는 자재값을 신속하게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 원래는 이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18, 동관 이렇게 4개 항목 중에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될 경우에만, 그것도 연 2회에 한해서 정기고시를 하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반영하도록끔 되어 있었는데, 자, 이 항목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자, 항목으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 유리, 강화 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이렇게 5개 항목, 그 중에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경이 될 경우에, 자,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자, 이게 하나의 항목이고요. 자, 혹은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자, 이거는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창호 유리, 강화 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이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이것도 정기고시 3개월 이내로 조정. 밑에 두 개가 이제 신설이 된 항목이고요. 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3개월 이후 혹은 3개월 이내라도 바로 비정기고시를 통해서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건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 환경을 바로 반영해서 기업 운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죠. 자, 실제로 2022년에 들어서는 이 자재값, 인건비,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기존 책정 단가로는 이 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자, 아예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제법 발생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금리 비용 인상과는 별도로 더 오른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7월에 한번 비정기고시를 통해서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인 3월 대비 약 1.53% 상승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16층에서 25층 이하,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2.9만원에서 185.7만원, 약 2.8만원, 1.53%가 상승을 했고요. 금번 9월에 다시 한번 190.4만원으로 무려 4.7만원, 2.53%가 상승했습니다. 자, 3월에서 7월 4개월 사이보다 7월에서 9월 2개월 만에 1% 더 상승폭이 커진 거죠. 세부 항목별로 보면 자재가는 합판 거푸집이 무려 12.83% 상승, 전력 케이블 3.8%, 창호 유리 0.83%가 올랐고요. 자, 노임 단가를 보시면 건축 목공이 5.36%, 형틀 목공 4.93%, 콘크리트 공이 2.95% 올랐습니다. 자,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자, 물론 분양가를 책정할 때 이런 기본형 건축비 외에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오른 공사비가 100%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확실한 것은 자재값이 오르면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는 것이고, 자재값은 아직 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된 기본형 건축공사비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현장에서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전에 승인된 현장은 좀 더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산 넘어 산, 엎친데 덮친다. 자, 2021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 총 20만 3천 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자, 서울시 전체 가구의 5% 정도 수준이죠. 자, 100명 중에 5명은 반지하에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 중에서 80.9%, 10채 중 8채는 1995년 이전에 지어졌고,
그 중에 60%인 20만 호가 특정 기간에 공급이 되었는데요. 자, 바로 1986년에서 1995년 사이, 특히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됐던 겁니다. 당시 시대사항을 보면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대거 몰리면서 주택 매매와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자, 당시 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00만 호 주택 공급을 추진을 했었죠. 자, 그로 인해서 당시 분당이나 일산, 중동과 같은 1기 신도시들이 대량 공급이 됐었습니다. 자, 동시에 신축 대지가 상대적으로는 부족했던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상뿐 아니라 이 지하 주거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허용하게 되죠. 지하나 반지하 주택은 주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에 주로 분포를 하는데, 1984년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 지하층 인정 기준이 대대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1983년도와 1984년도의 건축법 전문을 비교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이 해당 층, 이 천장까지 높이에 3분의 2 이상이 흙으로 덮여 있으면 지하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1984년도에는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은 절반만 덮여도 지하층으로 인정을 해주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지하 거주 조건이 훨씬 나아지는데도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 용적률 산정 면적에서 빠지게 되죠. 자, 그럼 그만큼 지상층을 한 층 더 올릴 수 있게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택을 짓게 됐을 때는 이 반지하 주택을 끼워 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 이런 정책적 완화가 이 반지하 주택 대량 공급을 가져오게 된 셈이 된 건데요. 물론 관 차원에서의 이 주택 공급 물량 조달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민간 차원에서 손쉽게 이 공급 물량을 보완해줬다는 점에서는 이 칭찬할 만한 일이었지만, 반면에 반지하 특성상 이 침수나 화재 시의 대피 등의 어려움들의 문제가 있고, 또 저소득층을 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몰아넣게 돼버린 그런 어두운 면도 함께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이 가장 많은 곳들을 살펴보면 1위가 관악구 16,265, 2위가 강북구 14,121, 3위가 중랑구 12,793, 4위가 성북구 12,604, 자, 5위가 광진구 11,165. 이 관악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강북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는 이번에 발생한 이 반지하 수해 참사를 계기로 이 서울시 반지하 주택 수요를 점진적으로 지상층으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이 180에서 190% 용적률을 가진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를 300% 중후반대에 이 고밀도 개발 방식의 재건축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기간적으로는 10년간 약 15만 가구를 지상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일단 지난 노태우 정권 때 이 10년간 12만 호의 반지하 주택이 공급이 되었었는데, 자, 동일 기간 내에 15만 호를 걷어내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계산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민간에서 개인이 각자 공급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자, 소규모 단위로 늘어난 거고, 근본에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대단위로 공급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10년이 아니라 더 당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몇 가지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의 이 고금리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자, 두 번째, 오세훈 시장의 정치 영향력이 이 서울시에 얼마나 머물 것인가. 자, 세 번째, 차기 정권이 혹시 교체되는 일이 발생할 것인가. 자,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반지하 주택이 기간 내에 다 걷어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뀔 수 있다.